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디지털테크부의 신현규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실리콘밸리 뷰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애플카랄지 테슬라랄지 현대차, 스텔란티스 같은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즉 아이폰 on wheels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018년부터 이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발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은 회사들이, 전 세계에 있는 차량 회사들이 거의 다 아이폰 on wheels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개발 역량과 제품 역량들을 다 집중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한계를 이기는 회사가 바로 넥스트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경제,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책을 내셨고, 대학에서 구독경제 전략연구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전호겸님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경제 칼럼니스트 전호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경제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냈고요. 오늘은 이제 구독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빌리티 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아이폰 on wheels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고, 외국 신문들에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차량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약간 넌센스 퀴즈 같은 거가 아니라 진짜 퀴즈인데, 벤츠나 르노나 이제 볼보나 현대 가장 공통적인 요즘 뭔지 아세요? 글쎄요, 그냥 자동차 많이 만드는 회사. 그쵸, 이게 자동차 회사이긴 한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알뜰폰 사업자라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알뜰폰 사업자,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인 거죠. 이게 뭐냐면 저렴한 통신용을 가지고 알뜰폰용 유심칩을 파는 게 아니라 통신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신망 사업자고, 심지어 국내 알뜰폰 회사원 수의 33% 정도를 자동차 회사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자동차는 달리는 스마트폰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미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더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적인 요소만 있었지만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에 맞게 또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이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게 이제 커넥티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조금 더 자기가 운행하는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빨리 더 업데이트 된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굉장히 사실상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실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 현대차의 뭐 블루링크라든지 뭐 굉장히 많아요. GM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율주행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2 정도를 지금 구독을 레벨 하거든요. 2? 레벨 2로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9 정도에 미국 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20만 원 조금 넘는 거죠. 네. 원래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한 우리나라 돈 한 1,100에서 1,200만 원 정도 주고 한 번에 일회성 판매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 구독 서비스로 바꿨죠. 그래서 이거 당시에 이제 2020년 당시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 구독 서비스를 할 거라 발표하면서 그 테슬라의 미래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봤을 때 과연 그러면 한 번에 1,200만 원 주고 파는 게 낫지, 굳이 20만 원 정도 주고 하는 게 낫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왜 하냐에 대해서 이제 투자금융회사인 모건 스탠리가 분석을 했더니 2025년까지 테슬라 매출에서는 6%밖에 차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거를 10몇만 원에 사실 파는 거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6%에 불과하지만 총 수익, 영업이익은 25%를 차지할 거다. 테슬라 전체 매출의 25%를요? 그러니까 딱 그냥 보더라도 6%가, 매출 6%가 수익의 25%를 차지한다는 거는 단순 계산해도 4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익이 그만큼 많이 남는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상 자율주행의 가장 키포인트는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가 아니라 그 차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차 안에서 운전하세요? 네, 저 운전합니다. 운전하면서 보통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운전 많이 하면 1시간 정도? 1시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출퇴근 왕복 1시간에서 2시간 따졌을 때 그 안에서, 차 안에서 운전 안 한다. 하루에 2시간 남는다. 그럼 대부분 이제 OTT를 보겠죠. OTT를 안 보고 책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 회의실도 있을 거고, 우리처럼 유튜브 찍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이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달리는 스마트 팩토리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요? 팩토리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소상공인을 보면 피자를 예전에 시켰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피자 주세요 이러면은 피자를 만들어가지고 배달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그 차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직접 갖다 줘도 되고,
아니면 3D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네. 직접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한 예로 요즘에 테슬라가 화성에다가 네. 자율주행 호텔을 짓는다고 아. 이런 영상도 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달리는 자동차, 달리는 네. 자동차에서 달리는 스마트폰, 그게 아니라 달리는 스마트폰, 달리는 커머스도 있었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차 안에서 운전 안 해요. 네. 심심해서 밖에 보고 있어요. 네. 그 창 색깔이 변하면서 그 네. 안에서 커머스, 그 지나가는 식당이라든지 지나가는 위치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네. 광고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거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달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안에서 남는 시간과 공간 동안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공간과 시간을 활용해서 커머스를 하든 팩토리를 해서 제조업을 하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활용 사례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지금 많은 거네요, 굉장히. 그렇죠. 사실상 아직은 안 갔지만 네. 지금 사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에 네. 그 혹시 그 멀미하세요? 아, 네, 멀미 가끔씩. 멀미요? 근데 멀미하시는 분들 제 지인도 멀미하는데 네. 보통 운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운전하시는 건가요? 멀미가 싫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런 게 좀 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자율주행이면 운전을 못 네, 하잖아요. 그러면 네. 멀미한 사람 운전을 해야지 멀미를 안 하는데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애플이 답을 냈죠. 애플이 이미 벌써 자동차 자율주행 차 안에서 네. 멀미를 예방해준 VR 시스템을 출원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네. 그거보다는 제가 네. 봤을 때는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애플이 왜 이걸 냈냐와 단순히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는 애플이 언제 이거를 도전했냐 네. 이거거든요. 애플이 5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에 멀미 예방 네. VR을 냈을 때 그럼 우리 현대차는 뭐 했을까? 제가 다 네. 찾아봤거든요. 네. 봤더니 2017년에 우리나라 현대차는 자율주행차 개발 전담 지능형 안전기술센터를 신설한 거죠. 네. 이제서야 테크 쪽으로 기술을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고 네. 이미 그때 애플은 자동차의 진출도 생각하고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당연히 커머스까지 고민해가지고 네. 이 애플 멀미 예방을 낸 거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애플의 VR이 궁극적으로 이 네. 시스템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멀미할 것 같으면은 이 앞에 멀미를 예방해주는 무슨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면서 예방해주는 거거든요. 결국 차 안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렇죠.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커머스라든지 홍보라든지 다 같이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벌써 다른 회사들,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미 하드웨어를 뛰어넘어서 소프트웨어 그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건데 우리는 굉장히 늦은 거죠. 제가 네. 이거 관련돼서 기자님하고 2018년도부터 알고 네. 있어요. 제가 이야기 계속 했거든요. 네. 애플이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구독 경제를 해야 되고 하이브리드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구독하는 걸 바꿔야 네. 된다고 해서 제가 칼럼도 몇 개 여러 번 썼는데 네. 이거 관련돼서 지금 우리나라는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벌써 한 5년 이상 늦춰진 상황이어서 네. 시간이 늦은 시간이 상태. 굉장히 늦었거든요. 늦었죠. 네.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애플도 그렇고 애플은 애플카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그렇죠. 계속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고 예.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아이폰 온 휠스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반도체도 제조하고 OS도 그렇죠. 제조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 현대차는 조금 늦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맞습니다. 네, 뭐 유럽에 있는 회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많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그렇다면은 구글, 뭐 애플,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작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렇죠. 현대차는 오히려 거꾸로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쪽을 그쵸, 발전시켜 그쵸. 나가면서 이제 아이폰 온 휠스를 맞습니다. 완성시켜 나가려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쵸.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시는지가 제가 볼 땐 투자자분들은 그걸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하드웨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드웨어도 물론 이제 기술의 축적 이런 게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보기랑 다르게 시간의 축적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네.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고 네. 그런 거 봤을 때 소프트웨어 회사가 앞으로 더 유리하다고 보곤 하는데요. 네. 하지만 하드웨어 회사도 사실상 노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또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거고 그만큼의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회사가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기업 문화를 바꿔가지고 적응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드웨어 회사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최근에 이제 보니까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폴스바겐 회사 CEO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노조에서 전기차로 가는 와중에 좀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드웨어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내부의 구성원이거든요. 내부 구성원에 사실 저항이 가장 커요. 왜냐면 이거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 회사를 봤을 때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지 자세히 안 보죠. 내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첫 번째 내 일이고 내 일터고 내 밥그릇이죠. 친구들, 밥그릇이기 때문에 네.
이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럼 내부의 기업 문화를 바꿔가지고 하드웨어 하던 회사가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 와중에 내부 저항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내부 저항을 어떻게 해결하냐 가장 큰 관건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기업의 특유의 조직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 컴포저링이 쉽지 않아가지고 이 독일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폴스바겐 사례도 약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회사가 사실상 기본적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회사보다 더 나았다고 봐야 되는데 기업 문화 컨버전이 어렵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가 사실 더 유리하다고 현재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남양연구소라는 그쵸.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하드웨어 엔진이나 여러 그쵸. 가지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만드신 걸로 저희한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분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극복해야 될 대상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일종의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게 내가 못하는 건 외부에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걸 오픈 콜라보레이션, 오픈 콜라보레이션인데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잘하는 회사가 앞으로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하드웨어는 정말 넘버원이고 기술도 좋고 서비스도 좋잖아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본인도 키워야 되지만 부족한 소프트웨어는 밖에서 가져와서 계속 볼트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부의 구성원에 대한 케어도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내부의 구성원을 갑자기 하드웨어였던 사람이 내일부터 소프트웨어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네. 하드웨어를 하던 사람들은 하드웨어를 잘할 수 있게 밀어주고 소프트웨어는 또 다른 영역, 이건 다른 조직을 만들어 키우면서 계속 볼트온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기업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차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 현대차도 제가 듣기로는 송창현 CTO가 그 소프트웨어 네이버 출신이시고 그러세요? 저기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상 CTO 역할을 하시면서 현대차의 문화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뭔가의 갈등 이런 게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갈등을 겪는 것처럼 현대도 뭔가 그런 갈등이 있긴 한데 그렇게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다라는 취재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폴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의 특수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네. 비슷한 문화죠. 독일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EO가 나가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됐죠. 예. 폴스바겐이 굉장히 혁신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그 디젤 사건 때문에 거의 문 닫을 뻔하다가 일어섰잖아요. 네. 이제 그 CEO를 내보낸 거죠. 전기차로 컨버전 한다 그러니까. 네. 내부의 저항이 가장 중요한데 어렵고 해결하는 사실 내부의 적이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네. 내부의 적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동료니까 이걸 커버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 사람들이 하던 거 하고 싶지 색다른 거 하기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좀 기업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고 네. 저 같은 외부의 전문가를 좀 들어가서 시키면 더 잘하겠죠. BMW나 스텔란티스 같은 회사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쵸. 그런 회사들도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최근에 BMW 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구독경제 관련돼 가지고 외국 칼럼을 이제 구독경제 칼럼을 보다가 처음 시작이 BMW? BMW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구독 서비스 무엇이 문제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 이제 외국 칼럼이었는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한국에서 유출된 이야기에 의하면 BMW 열선역에 나온 시작이 그렇게 나오면 시작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근데 알다시피 한국 홈페이지에 열선 시트 문제 혹시 아시죠? 네. 월 24,000원 내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문제였죠. 엄따 사건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네. 첫 번째 열선은 대한민국이 사계절인데 쓰면 얼마 쓰지? 네. 3개월 쓰고 아예 쓰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5월에 24,000원을 내거나 1년에 23만 원을 내라. 그리고 열선은 하드웨어잖아요. 네.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 구독이냐. 그럼 이걸 구독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했더니 BMW에서 우리가 이거 잘못 나온 거다. 이거 유럽 거지 우리 안 할 거다 이렇게 네. 말했는데 이제 사실 BMW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6년에도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사용료를 연간 $80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네. 다른 제조사 남도 혼자 하다 그래서 그때 한번 철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BMW는 제가 봤을 때 좀 이제 과한 면이 있는 거죠. 이 구독 서비스라는 게 불필요한 것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코스모티브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의 소비자 중에 75%는 자동차 구독 서비스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한 25% 정도만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을 이렇게 평균을 봤을 때 구독 서비스를 즐기는 층이 4분의 1 정도 되니까 사실상 한 25% 정도 구독 서비스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구독 수를 자꾸 늘려 그러면 소비자들이
약간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구독 서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마케팅적이고 소비자들하고 접점이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구독을 하다가 내가 이 회사의 제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그쵸. 것이기 때문에 그 취소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고객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쵸. 안 좋아하는구나를 금방금방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그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일회성 상품 판매가 아니라 네. 저는 이걸 단골 장사라고 보는데 그러네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싫었는데 제가 저희 회사 앞에 커피숍을 가면은 요즘 다 키오스크잖아요. 네. 키오스크에 딱 쓰는 순간에 뒤에 있는 갑자기 알바생이 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가득이래요. 왜냐면 저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가득이래요. 겨울에. 네. 항상 간 커피숍을 가니까 보자마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그 사람한테 대해서 아는 거거든요. 구독 경제도 구독하는 사람들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 모르고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물건을 한 번 팔고 지금까지는 기껏 해봐야 애프터 서비스 AS 정도만 신경 쓰면 됐지만 지금 계속 신경을 안 쓰면 바로 해지되면 바로 끝이거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개인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를 알아줘야 되는 게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구독 서비스가 소프트웨어 회사가 더 유리하다는 게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한 거죠. 시간의 축적이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나오려고 예정이 되고 있는 뭐 애플 카랄지 그리고 그렇죠. 테슬라의 고사양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가격이 굉장히 비쌀 것으로 예상이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 굉장히 젊은 층들한테까지 특히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렇죠. 네, 그런 자동차들을 목돈 주고 사야 되는 수요들이 생길 텐데 구독 그렇죠.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다면 그분들한테도 접근성이 생기는 좀 더 그렇죠. 저렴하게 맞습니다. 네,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구독 경제를 과연 어떤 회사가 가장 잘할 것인가? 그래서 뭐 애플이 잘할 것인가, 현대차가 잘할 것인가, 다른 뭐 테슬라가 잘할 것인가 이게 그 회사들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애플 같은 회사가 마케팅 중심의 회사다 보니까 그런 거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애플의 하드웨어 지금 요즘 기사에 보면 좀 네. 안 좋은 기사는 많아요. 왜냐면 지금 네. 뭐 애플이 자동차를 포기했냐 말았냐부터 시작해서 좀 굉장히 많은 기사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조직을 축소했다는 둥뭐 어쩌고 막 나오는데 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애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소비자, 구독자의 팬덤이 있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애플이 지금 올해 말에 애플 핸드폰, 애플 스마트폰 구독 서비스를 내요. 근데 지금까지 애플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애플 원이라서 애플 TV라든지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뭐 이런 걸 합쳐가지고 구독 서비스를 냈는데 네. 애플 핸드폰 자체를 구독 서비스인데 애플 핸드폰과 그 스마트폰과 이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구독 네. 서비스를 하이브리드로 내거든요. 네.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이 하드웨어가 아이폰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해주는 식으로 네. 하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스마트폰에서 달린 스마트폰이 자동차로 넘어간다 그러면 네. 이걸 가지고 또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굉장히 지금 연말에 하는 아이폰 자체 구독 서비스가 저는 하이브리드라는 큰 특징도 있지만 애플 카를 위한 사정 작업, 그러니까 사전에 한번 해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가지고 애플이 만약 하드웨어만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네. 애플이 사실상 가장 강력한 선수라고 봐야죠. 왜냐면 구독 서비스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하이브리드를 하는 건 지금 애플이 처음이거든요, 시도가. 네. 대기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독보적인 존재가 될 확률이 높죠. 여기서 잘 된다면. 그렇군요. 결국 정리를 하자면 이게 구독 모델이라는 것이 자동차 회사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고 특히 자동차를 넘어선 새로운 주거 공간, 새로운 그쵸, 생활 그쵸. 공간, 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빌리티 혁명, 주거 혁명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의 비즈니스적인 승자,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의 승자는 구독 경제를 잘하는 회사, 그렇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게 단순하게 최근에 제가 뭐 여러 번 칼럼에 적었지만 네, 이 구독 경제에서 자동차 모빌리티 구독 경제 사실 전부거든요, 앞으로 미래. 왜냐면 이거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 보고서에 국책연구소인 그 올해 4월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요, 네. 그 제목이 자동차 내부로 침투하는 구독 경제, 신차 소비자의 구독 서비스라는 뭐 이런 제목으로 냈는데 여기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구독 서비스 퇴장률을 30% 가정하고 영업이익을 10% 정도로 봤을 때 이 앞으로 1180억 달러에 이르는 영업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10개 업체가 벤츠, 현대차 이런 쫙 합쳐 상위 11개 완성차 업체 플러스 테슬라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영업이익이
$1,090억 달러였대요. 근데 앞으로 그 서비스 부분 영업이익을 10% 계산했을 때 오히려 1,180억 달러, 1,180억, 그러니까 1,090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금액보다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번 돈이 더 많을 거라고 발표했거든요. 그게 이제 환율로 치면 한 150조 150조, 맞습니다. 돈이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서비스 부분 영업이익률을 10%를 봤다는데 이게 사실 10%가 넘겠죠. 구독 훨씬 경제는 넘겠죠. 소프트웨어 서비스. 서비스니까 이거는 2021년 글로벌 2000 리스트 분석을 하면 IT 소프트웨어 해외 평균 영업이익률이 17%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따지면 데이터라든지 구독 다른 이제 자율주행 빼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합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앞으로 자동차 파는 영업이익 금액보다 구독 서비스라는 금액이 최소 2배에서 3배 많다는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지금 현재 자동차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구독 경제를 통해서 새롭게 벌어들이는 이익이 두세 배 많은 두세 배 정도는 더 늘어날 거라는 그쵸. 그런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네요. 그쵸. 근데 그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은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이제 열리려는 찰나기 때문에 네.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저렇게 약간 BMW 등등 돼서 약간 오버하는 것처럼 열성까지 나가고 이러는 건데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소비자 중에 75%는 자동차 구독 서비스에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의미 없이 많이 하는 것에서 반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와 아까 그래서 제가 애플이 그런 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 하이브리드해서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업 문화를 결국 잘 많이 봐야겠네요.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잘할지, 애플이 잘할지, 구글이 잘할지 이거를 정말 잘 판단해 보려면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 회사가 스스로 문화를 얼마나 빨리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것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잘 자리 잡히는 회사니까 상대적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쵸. 네. 구글은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인데 과연 하드웨어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구글은 아주 굉장히 네.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마무시한 무기를 들고 있죠. 바로 디지털 광고 시장의 쿠키, 그러니까 데이터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3자 데이터를 못 쓰게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네가 다시 혼자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차의 사실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커머스, 그러니까 광고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전 세계 올해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가 5,711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50조예요. 그리고 2025년도면 1,000조가 넘거든요. 이 시장이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온전히 자율주행차 안으로 들어가는 게 높거든요. 이게 달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구글만이 사실상 이 광고 관련돼 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은 또 그런 장점이 하나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야, 오늘 말씀 나눠주신 우리 정목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